드디어 저희 더존TV가 구독자 수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번 10만 구독자 특집 공개 방송을 맞아서요. 사연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분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이 치료를 받아야지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돼. 오늘 김부장님 대단하세요.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정말 다 잘못된 사람을 골랐는데 저도 주식도 잘 못하거든요. 큰일 났다. 대역죄인이 되셨습니다. 대역죄인이다. 드디어 저희 더존TV가 구독자 수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촬영 현장을 구독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출연자분들부터 인사를 드릴게요. 유재수 박사님. 싱귤러리티, 특이점의 시대라고 하죠. 싱귤러리티를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붙이지 못한 마음에 전하는 따뜻한 답장, 어른을 위한 감정 우체국을 맡고 있는 인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성호 박사입니다. 젠슨 왕이 유퀴즈 나와서 캐릭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캐릭터로 리더들의 리더십을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의 태도 한 끝 문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 속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테크 딥다이브 진행을 맡은 한정현입니다. 이번 10만 구독자 특집 공개 방송을 맞아서요. 저희가 또 사전에 사연을 받아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마다 또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개를 골라서 저희가 이제 사연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은요. 디지털 자산을 믿고 쓸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테크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30대 구독자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종이돈의 시대가 정말 저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특히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된다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편으로는 정부가 발행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 정말 달러처럼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뒤에는 또 미래의 우리 지갑에 현금이나 카드 대신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유재수 박사님. 질문해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요즘에 종이돈을 누가 쓰고 있나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미 세상은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돈을 지급한다고 하는 거는 전문 용어로 지급결제라고 하는데요. 이 지급결제의 수단은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왔어요. 그전에 예전에는 무슨 소금 같은 것도 아니면 쌀. 상황에 따라 돈스러움은 항상 달라지고 하는 거지, 돈이라고 하는 건 요건 돈이야, 돈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돈은 제일 돈스러움부터 제일 돈스럽지 않은 스펙트럼의 하나의 무지개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돈스러움의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크레딧 카드도 내고 토큰도 내고 그다음에 포인트도 쓰고, 포인트도 돈이 많이 되잖아요. 마일리지도 쓰고. 이 지급결제의 다양함이 있지만 우리가 쓰는데 불편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제가 겨울에 스키 타러 이렇게 갔더니 현대카드 있어요? 무슨 삼성카드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러고서 할인을 그것만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 거냐면, 사실은 제가 모든 게 전자화 되면 제가 그냥 갖다 딱 대면 거기서 그냥 할인해 주는 걸로 제가 갖고 있는 이 다양한 돈 중에서 가장 저한테 유리한 걸로 자동으로 지급이 되지, 그런 시대가 금방 올 거라고요. 지급결제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어떠한 가치 있는 행위가 아니고
가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돈을 여러분들 생활 편의, 자기 생활 편의에 맞게 그냥 쓰고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돈 수단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은 이미 이런 질문하신 이분은 되게 재밌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질문 속에 정답이 다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다 살고 있다. 그걸 받아들이고 더 이렇게 인조이하고 자기한테 편하게 맞는 돈을 찾아서 쓰는 그런 세상이지, 이건 돈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거는 현대사회에서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돈을 어디에 뭐 하나로 딱 유형으로 고정화시키지 않고, 그렇죠. 네, 앞으로는 더 자유롭게 결제하는 시스템이 올 것이다. 편한 결제 수단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답이 됐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이제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딱딱한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싶어요라는 제목인데요. 지방의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부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제조업에서 27년간 근무하고 있는 지방의 자가사는 김 부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지방에서는 향토기업으로 꽤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신입사원 공채를 내면 지원자가 쏟아집니다. 좋은 회사네요. 네, 지역대학 출신 인재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입들이 1년 안에 80%가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적어서 그런가 싶어서 회사 내부에서 임금을 전체적으로 인상시켰고요. 이제 신입사원 연봉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규 입사자들의 퇴사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 문화 때문인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업무 시간에 정말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자리, 앞자리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메신저를 쓰고요. 이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 저 나름대로 말도 걸어보고 농담도 해보는데 분위기 자체가 바뀌지가 않아요. 퇴근 셔틀버스를 기다릴 때 그래도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뭔지 아냐고 그랬더니 신입사원이 저희 회사는 몇십 년째 말하면 죽는 게임을 하고 있대요.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사무실이 너무 조용해서 말하면 튀니까 더 메신저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팀 안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사무실 전체가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돼야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사무실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키보드 소리만 탁탁 난다. 정말 삭막할 것 같아요. 문 박사님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선 이제 이 김 부장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굳이 안 하셔도 될 고민을 오너처럼 사장님처럼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그리고 이 김 부장님은 사실은 이제 정말 성공하신 거죠. 왜냐하면 일단 진단을 다 하셨으니까 이게 연봉 때문이 아니구나, 문화 때문일까, 이런 진단을 하셔서 꽤 그 성공의 어떤 방법을 찾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요즘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특히 조직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이 대면이나 또 폰포비아라고 전화하면은 굉장히 큰일이죠. 전화하면 싸우자는 거라요. 아, 그래요? 그냥 문자까지 해야지 네. 전화를 하다니, 전화라면 이건 싸우자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트렌드기도 한데 아마 이 김 부장님은 더욱더 이 공간의 규칙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회사 안에서는 얘기를 안 할까? 근데 왜 얘기를 안 할까? 그 침묵의 나선이란 말이 있는데요. 한번 조직에서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안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말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거라서 점점 서로 말을 안 하면 더 말이 줄고, 그래서 점점 더 말이 없어져서 나중엔 조용해지는 거죠. 이 김 부장님 혼자 내가 이 온기를 나의 힘으로 바꿔봐야지 하는 거는 역부족이실 거고요. 우선 이제 회사 전체부터 리더들이 다 좀 정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회사에다가 경영진한테 이거 좀 문화를 바꿔봅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경영진들은 사실 문화는 돈이 안 되니까 문화 얘기하는 거 별로 대부분 안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지역기업이라 향토기업이라 그래도 직원들을 잘 뽑고 있는데, 이거 뽑으면 나가고 이게 다 돈이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직원들의 유지를 잘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문화가 문제라면 문화를 고치고, 연봉이 문제라면 연봉을 고치자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말을 하는 문화로 리더분들도 이제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팀장들이 하는 말 중에 팀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차나 한잔 할까래요. 저 많이 했었는데. 예, 너무 싫어한대요. 어떡하죠? 팀원들이. 지나가다가 팀장이 차나 한잔 할까 그러면 정말 싫어한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팀장님들이 편한 얘기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리더분들, 김 부장님도 그러시고 잡담력을 좀 길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잡담력. 근데 저도 이제 잡담에 대해서 책에서도 좀 쓰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잡담을 잘 못하세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수다는 떠시는데 잡담은 사실 목적이 있거든요. 이 서로에 대해서 유쾌한 기억을 갖게 하는 게 잡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얘기 나누고 나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잡담의 주제로 제일 좋은 건 역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칭찬입니다. 날씨, 스포츠 혹은 뭔가 투자를 하신다, 뭐 투자로 번 수익 이런 것들, 아니면 서로의 그날의 인상 이런 것들. 그래서 서로에 대한 관심사에 대한 칭찬을 좀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직 안에서 말이 열리고 그리고 소통이 활발히 일어나야죠. 그러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조직 안에서 말을 해도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말을 하면 죽는구나. 내가 말을 하면 튀는구나. 내가 말을 하면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런 조직이 되면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거, 경영진부터 좀 설득을 하시고 당장 김 부장님부터 좀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잡담으로 시작하시고 그러시면서 점점 입을 풀어주시는 거, 조직의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김 부장님 대단하세요. 부장직급에 저런 고민을 하시다니 크게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김 부장님 들으셨죠? 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가님, 그러면은 좀 심리학적으로 풀어보자면 어떨까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차나 네. 한 잔 하자는 말이 이렇게 큰 말인데 네. 제가 최근에 밥 먹자고 한 사람이 생각이 나서 큰일 났다. 대역죄인이 되셨습니다. 대역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상담 쪽이나 작가 출판 쪽은 소통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 언어로 다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 아주 마이크로 매징한 것까지 다 언어로 소통하고 합의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말이 너무 없어서라기보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적절함이라는 걸 찾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인데요. 작은 일에도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심한 A형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아침에 인사를 했는데 상대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업무에 집중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메신저에 점점이 2개만 달려도 괜히 기분 나빠서 저렇게 보내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답답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자의식 과잉의 인지치료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치료를 시작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자님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시고 책도 많이 읽어보셨는데 윤현진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의식 과잉과 인지치료라는 고급 용어를 이렇게 막 쉽게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누군가 중요한 대상이 나에게 이제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줬을 때는 사실 이런 생각 좀 들죠. 그런데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 매번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저는 1번, 심리학에서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라던가 기타 등등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탐색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좀 나랑 친한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심리학 개념 중에 그 거절 민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절 민감성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거절 민감성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피드백이라던가 비난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피드백을 들어도 아주 그 정서적인 고통을 크게 느끼시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버림받을까봐 또는 먼저 단절당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먼저 단절해버리거나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시도를 하기 어려워하거나 그런 특징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내가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인터넷에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 체크리스트가 좀 많기 때문에 그걸 체크해서 민감도를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민감성을 내가 높은 사람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가장 좋은 솔루션은요, 사실과 추측을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실이 내 추측 안에서 굉장히 과장되게 오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서나 기미가 있어도 대부분 민감도가 높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팀장님이 지나가면서 뭐 오늘 뭐 이쁘게 입었네, 뭐 밥은 먹었어? 일상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제 내담자인 경우에는 팀장님이 지나가면서 그냥 오늘 밥 먹었어? 이랬는데 그분 마음속에서는 나를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거지 새끼로 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그럴 거예요. 수도 예. 있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밥도 못 얻어 먹고 다니는 거지 새끼여서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과해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과 추측을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거든요. 저거는 사실이 아니고 또 이거는 내가 너무 과해석한 거고,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분리가 되더라도 정서적 고통이라는 건 사실 감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어떤 자극에 좀 쉽게 받는가. 만약에 내가 감정을 쉽게 느끼는 자극 단서가 무시다. 그럼 왜 나는 무시라는 이 센서가 작동을 하면 이렇게 쉽게 발끈하는 사람이 될까? 이 무시의 역사가 내 인생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그 심리적인 역사를 좀 추적을 해보면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이고 추측은 추측이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로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혼동하지 말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정이 굉장히 앞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예를 들면 내가 민감한 사람이고 충분히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무시에 조금 약한 사람이고 취약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감정 때문에 성급하게 행동으로 나가는데 행동과 감정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내가 취약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수용을 하더라도 그 감정이 내 행동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과 추측을 좀 분리를 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지 네.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유재수 박사님은 이런 경우 상처를 받으실까요? 이거는 사실상 이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분을 이지매나 뭔가 너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띄워놓는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이 치료를 받아야지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조직에 대해서 조직 생활을 하면서 항상 프로페셔널해야 되고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다양성. 나하고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네, 사연자님 들으셨죠? 네, 조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작가님 이 녹화 끝나고 따로 한번 제가 상담을 너무 상담을 차분히 잘해주셔서 네. 네네. 조직의 문제라는 거. 이제 아까 거절 민감성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로펌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영업을 하죠. 당연히 로펌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많은 분을 만나고 영업을 하죠. 또 저도 강의를 하니까 강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강의가 날아가기도 하고 또 제가 제안했는데 거절 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거절을 당해 보니까 거절을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딱 지금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아니면 지금 여건이 안 될 때, 여기는 사실 감정적인 건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개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저도 거절당하면 엄청 상처를 받았는데 나중에 저도 거절을 해보니까 그 거절의 이유가 감정적인 건 거의 10%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다 현실적인 이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뭐 이메일을 써도 길게 쓰고 자상하게 쓰면 좋은데 너무 바쁘면 짧게 메시지만 보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받으신 분이 섭섭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데 저도 또 그런 메일들을 받거든요. 그런 문자도 받고 그런 통화도 하고. 그래서 거절 민감성은 거절을 실제로 제가 당한 것뿐 아니라 저도 거절을 해보면 그 거절의 합리성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거절의 합리성이 있더라고요. 합리적인 거절을 종종 하기 때문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이 인사했을 때도 좀 본인이 저렇게 쓱 지나가시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 말씀대로 내가 저 사람이 싫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바쁘거나 아니면 미처 맞춰 인사를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그 좀 더 내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사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네 번째 사연으로 가는데요. 사회 초년생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이런 고민들 많아요. 저도 들어봤거든요. 자, 주식 안 하면 바보라고 해서 시작했다가 일희일비가 너무 커요라는 제목인데요. 요즘 주식시장 보면은 진짜 뭐 하루에 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는 석 달 차입니다. 점심시간마다 반도체주 샀어? 우주주 샀어? 온통 주식 이야기뿐이더라고요. 저는 제 성격이 주식을 시작하면 완전히 몰입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두려웠는데 입사 동기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순간 정말 안 하면 손해겠더라고요. 그날로 바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랐다 내렸다 그 롤러코스터에 심장도 같이 떨리더라고요. 이제는 주객이 전도돼서 일보다 주식에 자꾸 눈이 갑니다. 차장님, 부장님은 단타 주식은 잘못된 거라면서 투자는 회사의 가치를 보는 거라는데 저는 도통 그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재수 박사님, 이런 저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정말 다 잘못된 사람을 골랐는데 저도 주식 투자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부자가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는 정의가 뭐냐?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뭐냐면 일해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 돈이 돈 버는 세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만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투자하는 거를 그게 전문 투자가가 됐던 뭔가 공부를 해야 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주식 투자 같은 거 어떤 투자해보고 수익률 이런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이제 이게 보면 본인은 지금 이제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뭐 얘기를 나누고 시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상에 돌아가는 거, 뭐 주식 투자를 해야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친대 안 친대 이런 게 관심이 있지. 사실 그러면 더 좀 열심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대화와 그다음에 세상을 이해하는 거로는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잘 안 된다. 이거는 좀 곤란하니까 뭐 증권사 같은 데 가면 그거 하는 거 있습니다. 자기 투자 성향 있어요. 그래서 뭐 고위험 투자해라, 저위험 투자해라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게 증권사에 가면 있거든요. 한번 그 테스트 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에 맞는 회사를 골라서 한번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해봐라. 내가 요즘에 AI를 좋아하는데 AI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회사가 앞으로 AI로다가 영어 공부하는 게 내가 해보니까 좋아. 이런 회사가 있어갖고 한번 찾아서 투자를 해보는 거죠. 작은 돈을 투자하고 얘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보고 1년 정도 뒤에 리포트도 한번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삶의 약간의 즐거움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하다 보면 조금씩 늡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이 범위를 늘려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본인이 갖고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재산보다 그 위험보다 더 많은 걸 투자했기 때문에 간이 떨리는 거예요. 간이 떨리지 않는 수준에서 공부를 하는 측면과 세상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돈 버는 그런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나에게 맞는 적절한 투자를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이런 질문하면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사연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중간 관리자가 되고서 위 아래 모두 대하기가 어려워진 분 얘기입니다. 올 상반기에 진급해서 과장이 됐습니다. 본부에서 작은 팀을 꾸려주셔서 저에게도 팀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를 포함해 4명밖에 안 되는 작은 팀인데 위아래가 모두 버겁습니다. 업무 분담을 할 때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명확히 구분을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대리였을 때 그런 것들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팀원들은 업무 분담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 시간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지 물어봐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불안하게 일이 시작됩니다. 업무 마감 때 저희 팀 업무 일지를 정리해서 본부장님께 보고드리면 본부장님께서는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를 보고하면 10개를 물어보세요. 이제 팀장인데 제가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모습이 반복되니 팀원들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문성우 박사님, 말하지 않는 팀원, 지적만 하는 본부장님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회사 생활을 이어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크게 되시겠네요. 막 팀장 맡으셔서 이런 고민을 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사실 근데 막 팀을 맡을 때 이런 네. 고민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자기 팀에 있다가 자기가 팀장 되시면 그때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엊그제까지 자기랑 같은 팀원이었다가 자기가 팀장 되니까 이제 적응해야 되고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는데 요즘 사실 팀장을 굉장히 안 하시려고 하죠. 네. 그 팀원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하다가 누가 일 얘기 열심히 하면 너 그러다 팀장 돼. 그러고 걱정해 준대요. 그 정도로 이제 언보싱이 그 유행이라고 합니다. 얘 큰일 나겠네. 팀장 되겠네. 이렇게 걱정해 주는 분위기라고 해서 팀장들을 안 하시려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은 팀장님이 되셨으니까 팀원들을 잘 통솔하고 또 리드해 가셔야 되는데 아까 저는 저 안에서 그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함과 공정함에 대해서 섞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한 건 왜가 빠진 채 내가 뭘 해야 되지가 명확함이죠. R&R. 근데 이제 공정함은 왜 내가 해야 되지 같아요. 왜 내가 해야 되지. 그래서 3료 있잖아요. 왜요? 제가요? 제가요? 쟤는요? 그게 3료. 그런데 그 3료가 절대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궁금하죠.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늘 이게 공정하게 잘 배분이 된 건지 그러면 나는 이걸 하는데 다른 팀원은 그럼 뭘 하는지 나만 이렇게 일이 몰린 건 아닌지 아니면 나한테 일이 제대로 할당된 게 맞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실 때 이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는 왜 이유가 이래서 우리 박 대리가 해줬으면 해요. 그런데 뭐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요. 라고 해서 why, 이유를 밝히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과장님도 얘기하면서 아 이게 공정한가 페어한가 생각이 나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팀원들도 점차 아 이래서 내가 하는구나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케아 효과라고 있어요. 이케아 효과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공을 들여서 뭔가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고요. 더 공을 더 들여서 완성시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케아 가구 사면은 번거롭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조립해야 되고. 근데 이케아 효과라는 건 그걸 조립하면서 더욱더 내가 이 가구에 애정이 생기고 더 완성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에게 일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공정함의 기반이 되는 거고요. 본부장님께 보고 드리면 이제 계속 같은 또는 뭐 여러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AI도 왜 히스토리컬 데이터라고 여러 개의
제 정보를 학습하면 어느새 또 다른 문성호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화해서 내가 돼 있잖아요. 저는 이 과장님이 본부장님이 하는 질문들을 잘 기억했다가 그걸 데이터화해서 일정하게 질문하는 내용들을 늘 기억해 두셨다가 그거를 방어 운전하듯 먼저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업에서 24년 이제 임원하고 직원을 하면서 24년 있었는데 저도 제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 패턴이 있어서 저도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지적하고 지시하고 저도 또 지적받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냥 저의 히스토리가 축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본부장님께 보고하실 때도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가 늘 들어왔던 얘기 질문을 먼저 선방하셔서 그 방어운전 하시듯 먼저 답하시고 또 실제로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내가 그거를 시정하고 조정하면서 성장이 또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절 민감성 왜 나한테 저러시지 이런 생각 빼시고 네. 그냥 이거 업무니까 업무적인 질문은 업무적으로 소화해내시면서 그 팀원과 이 본부장님 사이에서 이런 적응기를 잘 넘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팀장님 되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스스로에도 좀 관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팀장님 되셨는데 본인도 팀장이 처음이고 팀원들도 이 팀장님이 처음이니까 그래도 한 1년 정도, 한 2년 정도 지나시면서 리더십을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김 부장님이나 이 과장님이랑 마음 좀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차근차근 솔루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관계를 손절해버리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는 내용인데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누구에게 청첩장을 돌릴까 고민하다 보니 지나간 인연들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에게는 손절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손절이 습관이라니 이상한 말이죠. 저는 갈등과 싸움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와 싸워본 기억이 없어요. 싸울 것 같거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기면 전 조용히 손절을 해버립니다. 손절당한 친구들은 영문을 모릅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다가도 나중에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연이었냐고 실망스럽다고 연락이 끊기더군요. 어렸을 때는 역시 손절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라고 이제야 본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인연을 돌이켜보니까 왜 그렇게 손절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지나간 인연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또 앞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손절을 선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갈등을 잘 풀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손절하는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임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때 손절을 하든 손절을 하지 않든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미 내 기억 속, 내 시간 안에, 내 삶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손절한 것까지 저는 포함해서 우리 인생이고 삶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연 들으면서 너무 놀란 게 제 내담자가 사연을 보냈나 할 정도로 최근에 이제 이런 기억을, 이 사연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저와 이제 그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좋게만 지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우리가 관계라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태양계로 비유를 한다면 나 자신을 태양으로 두면 그다음에 수성인 금성, 지구, 목성, 달, 그다음에 명왕성, 뭐 해왕성, 천왕성 이렇게 갈 건데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은 되게 가까워서 마치 지구와 달의 관계처럼 태양과 수성 관계처럼 굉장히 긴밀한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때로는 시절 인연이 또 끝나가지고 이 사람이 저기 명왕성 쪽으로 가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땐 되게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학대적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내가 착취당하는 관계인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단 내 인생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태양계 밖으로 보내는 거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명왕성 바깥이나 안드로메다 성운 쪽으로는 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거의 우리가 말하는 손절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인데 지금 어떤 이벤트 때문에 정서가 빡쳐가지고 감정적인 문제로 습관적으로 손절을 한다면 일단 24시간 이내에는 결정을 내리지 말고 유보하자. 그 다음에 사실 감정은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격렬한 감정이 들어도 90초면은 그 호르몬이 사라져서 감정이 해소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감정이 해소가 돼도 뭐가 문제가 되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관계가 나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생을 좀 길게 가고 싶은 관계인데 요 시기에 좀 빡쳤다. 그럼 잠깐 태양과 수성 정도의 거리였다면 목성이나 해왕성 정도로 보내놨다가 시간을 두고 나중에 또 이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 그거가 이제 하나가 필요한데 그럴 때는 저는 이 손절 습관이라는 건 대부분 회피 애착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근데 회피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그 사람이 어렵거나 싫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밑바닥에는요. 굉장히 건강한 관계를 원하고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었는데 크게 거절당한 기억이 있어서 어린 시절에 어떤 거든 굉장히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았던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싶지 않아 하는 심리적 기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회피 성향을 만들어내는 기제가 되었나 그걸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람하고 건강하게 갈등을 이렇게 딱 마주하는 것이 싸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마주하는 게 관계를 파탄내거나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서운하거나 좀 이런 말을 하고 싶다고 하여 그 사람과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갈등을 좀 만들어내거나 갈등이 되는 말을 해도 관계가 파탄나지 않을 거다라는 관계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면 그거는 그것대로 또 해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어떤 거절당할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자신 없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쉽게 또는 습관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그 성향이 아마 손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도 그 손절 관련해 가지고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 보인다면 저는 그 패턴을 먼저 알아차리는 게 1번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벌써 그 손절하는 습관이라는 말씀을 쓴 거 보면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이미 알고 계신 분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하고 그 말을 좀 수용받는 그런 경험이 쌓인다면 그렇게 관계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경험들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문 박사님 혹시 이 같은 조직 안에서 네. 손절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손절까지는 아니어도 거리두기는 조직 안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뭐 거기 부서랑 웬만하면 엮이지 마라. 그 임원이 불렀을 때 가지 마라. 뭐 이런 안 가도 돼요? 묵시적인 규칙들 최대한 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조직 안에서도 그런 거는 저는 최대한 잘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 버리고 끊는 것도 거기도 에너지가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이 손절도 공을 들여야 되는 거라서 저는 손절할 건데 또 거기에 에너지와 공까지 들이니까 더 억울하고 또 제가 늘 명심하는 얘기는 버리는 게 제일 쉽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굳이 서로 뭐 마침표 찍고 손절이라고 하지 않아도 또 내가 그 생활하는데 말씀대로 내가 위주가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손절했다고 해서 뭐 서로 나 너 손절했어라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어서 손절이 됐는지 내가 알 수도 없고 서로 그래서 그냥 일이 있으면 같이 협업하거나 아니면 또 즐거운 대화가 되면 만나거나 이런 거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또는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정말 몇 년을 못 봤지만 그쪽에는 내가 어떤 포지셔닝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필요하면 또 연락이 오더라. 그러니까 굳이 웬만하면 손절하지 마시라. 네. 라고 권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더존 TV 오늘 준비한 10만 구독자 특집은 여기까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떠셨는지. 저는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네. 사연에 대한 솔루션을 주시는 두 분 말씀을 듣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에 임하는 마음 자세부터 해서 뭐 나 자신을 소중하게 지키는 그런 자존감 이런 얘기까지 해서요. 그야말로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인생 비책을 한 보따리 이렇게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재수 박사님, 윤현진 작가님, 문성우 박사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더존TV가 10만 명을 달성하기까지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인사이트를 잘 드릴 수 있을까였는데요.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누고 또 사연자 여러분들 사연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조금 거기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더존TV는요, 앞으로 10만을 넘어서 20만, 50만, 100만 되는 그날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